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미국은 늘 전쟁을 하는 국가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역을 통해서 우리를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제품 등의 관세가 우려사항이었는데요. 25%의 관세 부과 방침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또 서명은 남아있지만 미국 내 지지층들을 향한 여러 정책들 또 자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주의가 더 강화된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여러 가지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 이야기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주간 경제 이슈 중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 천천히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게임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장애라는 진단명을 이 표준 진단명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게임 자체를 하나의 병으로 보는 시각을 더 보편화하는 건데요. 게임 중독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인 셧다운제도 그렇고 게임 업계와 관계자들은 사회학으로 규정한 선입견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당연하다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게임업계 관계자 연결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도 부지런히 현장의 소리 담아왔는데요. 새학기 하면 떠오르는 경제 현장의 소리 들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꽃샘추위 찾아온 금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와 서명 전이긴 합니다만 이런 배경이 과연 뭘지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활장법 232조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정치적 기반을 위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 정책 보복 해왔습니다. 그런 일환일까요? 또 철강, 우리에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철강을 건드린 이유는 또 뭘까요?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25% 관세 부과 일단 뚜껑이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왜 이렇게 수입산 철강에 집중하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발표를 보면서 네.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이 건이 처음 문제됐을 때 그 당시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대통령에게 제안한 건 총 3가지였는데요. 네. 그 3가지 옵션 중에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그나마 제일 좀 충격이 덜한 게 바로 이 일괄적인 관세 부과 방안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나온 3가지 그 선택상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주요 12개국에 대해서 네. 무려 그 5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맞습니다. 방침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12개국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사실상 대미 수출을 접어야 되는 그 정도 규모였고 네. 반대로 그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은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 12개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12개국이 아무래도 이 12개국 옵션이 그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이 옵션은 피해갔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국가들의 수출에 대해서 아예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또 검토됐었습니다. 네. 2017년 대비 63%, 즉 한 3분의 2 정도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거부됐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그 수입 물량에 대해서 24%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이제 상무부가 제안한 세 번째 옵션이었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지막 옵션을 택하면서 대신 관세율은 그보다 조금 더 올려서 25%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철강에 대해서 그 미국이 민감하게 나온 이유는 그 네. 철강 산업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네. 그 뭐 자동차 산업이든 전자 산업이든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철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미국에서는 요즘 셰일 가스라고 해서 이제 석유를 대체하는 그런 네. 그 에너지 자원 개발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셰일 가스나 혹은
유전을 개발할 때도 강관이라고 해서 역시 또 철강으로 만든 파이프가 많이 그렇죠. 쓰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철강 산업이 만약에 그 고사해버리면, 즉 경쟁에서 밀려서 다 사라져버린다면 네. 그 중요한 산업을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혹은 뭐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그 자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좀 무리수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러스트벨트라는 얘기 이 미국 대선 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네. 제조업 종사자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국 내에서 철강 비중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미국의 전체 수요를 물론 이걸 이제 양으로 보느냐 혹은 금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네네. 대략 그 물량 기준으로 1억 5천만 톤 정도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아직도 그 철강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좀 값싼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도산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상당 부분을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략 그 전체 수의 한 20% 정도 3,500만 톤을 그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철강 업체들 중에는 그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그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최소한 미국 그 철강 업체들의 가동률이 한 83% 정도는 유지되어야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80% 미만으로 70%대까지 떨어진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역시 이 자국의 살 길, 뭐 일맥상통하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 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무역 확장법이 뭐길래 이 법을 근거로 들었나라고도 하는데,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어떤 예. 내용이길래 이번에 근거가 된 걸까요? 예, 이게 이름이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무역 확장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역을 늘리기 위한 법인데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관세나 혹은 물량 제한을 통해서 무역을 더 억제한다라는 게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 네.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게 이미 50년도 더 됐었고요. 네. 그 당시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상주의가 훨씬 더 좀 지배적이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보다는 각 나라마다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나올 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자유화시키겠다라는 게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무역을 자유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 이제 그 보완적으로 필요해서 나온 게 바로 이 232조 법안입니다. 네. 자, 이런 무역의 일련의 흐름까지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맛에 따라 변한다.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뭐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건 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25% 인상만으로도 지금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지만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 비해서 다행이긴 한데 당장 뭐 가격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량 감소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반응과 해외 시장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제 마음 놓고 가격을 좀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미국에 생산된 철강 가격이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철강 업체들의 주가는 이제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네. 근데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길이 막히면 그 물량이 결국 다른 나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럼 결국 글로벌 철강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웃지만 뭐 한국이나 중국 또 뭐 베트남 같은 다른 그동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들은 오히려 글로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네네.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부담에 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건데 앞서도 사실은 제가 살짝 추임새처럼 얘기했지만 이 보복에 가까운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예. 이렇게 일방적인가?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유통업계라든지 걱정하는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우리도 네.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계속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미국 내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철강 가격이 어쨌든 오르게 될 텐데요. 그 철강을 원료로, 즉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담이 커지죠. 네. 자동차 업종일 텐데, 그럼 그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오르게 되고, 그럼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해외에다 팔 때 해외에서는 오히려 지금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원가가 더 내려갈 텐데, 그럼 결국 철강 업체를 보호하다가 오히려 자동차 업체나 뭐 에어컨, 세탁기 같은 다른 미국 업체들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유통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한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복 관세와 관련된 건데요. 그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 자국 안보를 위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이제 WTO에서도 일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급박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이거 세이프가드와 마찬가지로 허용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해서 이 부분을 보호했으니까 대신 다른 부분은 좀 내놔라.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미국 수출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내 다른 좀 수출 업체들 입장에서는 철강 때문에 내가 수출하는 품목이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소고기 그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뭔가 득실을 따지는 또 협상과 기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져서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WTO 제소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 자체도 미국은 지금 좀 무력화라고 하면 아직 좀 너무 앞서가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WTO 제소도 언급하고 있는데 세계의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고 하면 미국이 약간 완화하거나 변화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그 12개국에 대한 53% 관세 부과를 선택하지 않고 그나마 이 25% 안을 선택한 것도 다른 나라 눈치를 좀 본 것 아닌가. 특히 그 12개국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무역 보복을 좀 우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치 자체가 이미 그 뭐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왜 제소가 불가피하냐면 WTO에서 안보를 위한 걸 허용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절실한가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미국에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이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이 25%라고는 고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제 과연 국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별로 그럴 보이진 않아서 WTO 제소는 아마 이루어질 테고 대신 WTO에서 그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판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WTO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때 배상이나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 이런 상황을 좀 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렇다면은 이 우리 수출은 괜찮나 이제 좀 큰 의미에서의 이 경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탁기 같은 이 세이프가드 부분도 있었고요. 철강도 그렇고 지금 FTA 개정 협상 재개정이죠.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출은 괜찮나 이런 걱정. 미국의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그 전체 철강 수출에서 한 9.5%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 물량은 한 32억 6천만 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략 한 3위에서 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이 똑같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불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건 미국 기업과 우리와의 경쟁인데요. 이제 이 경쟁을 어떻게 좀 뚫고 갈 것인가가 문제고 이 피해가 우리나라 철강업체 전체에 골고루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갑자기 철강에 대한 이런 수입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반덤핑 조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우리나라 다수 업체들은 미국 수출 규모를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수출을 줄이지 못한 업체들 중심으로
특히나 그 강관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이런 상황에 대한 또 대응 역시 뭐 협상이라든지 다양한 수가 있겠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그 이슈가 생길 때, 대책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귀를 활짝 열어둔 시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 시간이고요. 문자메시지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감사전 주제, 앞서 인터뷰에 등장했던 무역 확장법입니다.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뭔가 좀 그래도 여유롭고 개방적일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정반대죠. 이 미국 종합무역법을 미국이 제정하면서 일종의 통상법이죠. 이 대외 무역 수지 불균형 시정하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201조 수입 규제 조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성격을 되찾은 건데요. 과거에는 좀 미국 주도의 또 여러 가지 강대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다가 그 자체가 또 불리한 점이 생겼을 때 스스로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좀 그런 분위기가 더 거세졌고요. 특히 우리처럼 수출과 또 여러 가지 중간 가공을 하는 신흥국들, 이 무역에 많은 의존을 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통한 또 외교적 해법, 무역 외교의 해법들을 이야기하는 바도 있지만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여론도 따갑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무역확장법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이슈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한 주의 경제 이슈들 금요일에 좀 잘 정리해보면 다음 주에 어떻게 뉴스를 읽어야 할지 지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도와주시는 분이죠.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 나라를 세우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경제를 하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 보면 참 안타깝다, 우려된다 이런 말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울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어떤 표어가 이제 있었냐면 잘 기른 딸하나 열알을 안 부럽다. 딸아를 네. 구별 말고 둘만 네. 낳자. 사실 이게 다둥이가 흔해서 인구를 조절해야 되는 시절의 표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채 낳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 출산율이 1.05명으로 이제 지난해 말 기준 떨어졌는데 네. 사실 서울은 0.89명이고요. 더 낮네요. 부산은 0.98명. 서울, 부산. 이게 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더 애를 안 낳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동향을 보니까 네. 태어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가 주는 현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초 예상보다 한 18년, 19년 이상 빨리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국의 이제 대명사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보다 네. 훨씬 속도가 빨라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인구가 줄어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뚝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4, 5년 정도 더 빨라져서 오는 2027년이면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네. 오히려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네. 그런 인구 절벽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었던 시기를 보면 인구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경제에도 참 먹구름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80조 원 쓰고 있다. 정부는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대책이 안 나타나고 있네요. 효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80조 원, 어떤 데는 126조 원
난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감 자료를 보게 되면 126조 원을 지난 12년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네. 이 돈 도대체 어디에 썼길래 차라리 1억씩 줘버리지 태어나면. 네. 그러면 단기간이라도 좀 늘 텐데 네네. 정말 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 일회성 지원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실 수백조 원 쏟아부었습니다만 높은 집값, 과도한 교육비와 양육비, 부족한 일자리 이런 게 모두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차피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정부가 이제 급하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지하고 5년마다 네.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이제 꾸려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가임 여성. 네.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줄어드는 인구 구조가 가장 크게 문제가 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과 주거, 이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3포, 5포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문제는 네. 해법이 그냥 거기다라는 겁니다. 네. 이 사실 저도 경제 프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걸 놓고 누가 경제적이냐라고 하면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 셋을 내서 낳아서 키우고 아이는 집에서 아내가 혼자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책을 좀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이런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었고 이걸 극복한 사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를 이제 여행할 때 거기 이제 현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도 물론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출산 보조금을 들어서 애를 낳고 정말 걱정 없이 맡길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애를 낳게 되면 낳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네네. 근데 양육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그렇죠. 큽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육 정책에 대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필요하고 또 하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고급 인력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순혈 민족. 굉장히 피를 중요시하는 네네. 이 민족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멀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가 급속도로 이렇게 이제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한 네. 이제 이 공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이 젊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돈 많이 들죠. 네. 4, 5, 맞아요. 5억 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 혼자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딩크족 좋습니다. 네. 근데도 아이 한 명이 갖다다 주는 이 즐거움이라는 건 돈으로 네. 환산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즐거움에 대한 캠페인성 인식을 부려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기 전에는 네.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시절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실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또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야 된다. 인철 소장님의 지적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슈와 연결되는데 지금 사실 일자리 추경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정치 쟁점화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이슈 때문에 살짝 물밑에 있지만 곧 터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있을 때마다 이제 계속 추경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타이밍 시기의 문제다. 아니 네. 지금 2018년 예산 통과한 지 2~3달밖에 안 되는데 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무슨 추경이냐. 추경이라는 게 본 예산 다 쓰고 부족할 때 네. 하반기에 가서나 하는 건데 지금 벌써 얘기하는 건 이건 지방선거 염두에 든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반발이고요. 그런 얘기 있죠. 두 번째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느냐. 이건 네. 지난해도 있었던 똑같은 논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추경의 법률적 조건은 사실 국가 위기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남북관계 급진전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유로 여야가 추경 편성을 두고 대치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게 해법을 찾아내냐 한 발씩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편성 정부의 안보다도 전체적인 금액은 줄였죠. 그렇죠. 대신에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은 줄이는 대신에 당시에 이제 워낙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야당이 요구했던 이제 가뭄에 대한 지원을 좀 넓히는 방식으로 네. 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이 추경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논쟁은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좀 접점을 좀 찾아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주연부터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는 추경 자체를 하냐 마냐라는 논쟁은 국민들도 오랫동안 봐왔지만 소장님 이게 사실은 효과가 있느냐 즉 청년 일자리 해결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다소 네. 부정적인 쪽으로 보는데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추경 포함하게 되면 일자리는 본 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네. 한 2년간 한 20조 원 넘게 40조 원 넘게 썼습니다. 네네. 근데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전혀. 이게 왜냐. 사실은 일자리, 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굉장히 일회성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일자리는 성장이 뒷받침되는 일자리고 기업이 일자리. 필요로 해서 뽑아야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법정 최저임금 올랐죠. 법정 근로시간 줄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다 미국의 통상 압박까지 투자할 지금 이 기업들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올해 채용 계획이 거의 없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철폐를 정부는 외칩니다.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분되는 ICT를 얘기하지만 전혀 구호에 그칠 뿐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세금을 투입해도 일자리 만들기는 영 쉽지 않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네. 봅니다. 오히려 정말 기업들이 많은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상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하는 시간 줄여서 일자리 느끼는 효과의 부분도 다시 머리를 좀 맞대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재운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게임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에서 게임 장애 항목을 신설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게임 중독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게임 장애 공식 질병분류로까지 등장하게 될 경우 안 그래도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더 나빠지면서 규제가 더 세지거나 게임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산업 또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칭송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악으로 다양한 규제에 막혀있는 게임 참 이중적인데요. 광고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유명 배우가 게임 광고를 하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그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이성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게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신데요. 이게 게임 장애라고 지금 국제보건기구 질병분류 항목으로 공식 등재되려고 한다. 좀 놀라운 일인데 오늘 관심이 많이 받은 뉴스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사실 이게 근거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되거나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질병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위험하다거나 중독이라든가 장애 같은 좀 어떤 자극적인 단어들을 지금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어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어떤 공공성이나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질병 분류가 어떤 좀 왜곡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업계라든가 학계 쪽에서는 사실 반발이 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WHO의 초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게임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꼭 게임만 이렇게 두드려 패야 되냐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 와닿는데 사실 게임에 좀 많이 중독돼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게임하다가 갑자기 잘못된 경우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사실 알려지면서 좀 이런 근거 아닌 근거가 된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뉴스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전체로 왜곡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사람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특정 환경의 문제인데 그거를 전체로 이제 대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보시면 다 이제 어떤 편부모라든가 어떤 무지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단지 그 시점에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들이 실제 그것이 어떤 그 문제와 연결이 됐다는 증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왜곡의 부분이 너무 심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걸 결국 질병 코드랑 같이 연결해서 또 확대 해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게임이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법적인 관점에서 이런 게임을
하다가 뭐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게임이 원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진짜 원인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여쭤보는 말이고요.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났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합헌이다 결정은 났는데 여전히 셧다운제 논란도 뜨겁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셧다운제 관련된 합헌이라는 거는 어떤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법률 제정의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미의 합헌이다.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가 그 셧다운제 가장 첫 번째 이슈는 학생들의 어떤 수면권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제와 과연 수면권이 전혀 지금 관계가 없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셧다운제를 통해서 게임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에서 과연 이렇게 억지법을 만들고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 사실 여가부 쪽 입장에서도 또 대다수의 학부모들도 셧다운제의 또 다른 문제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어떤 이렇게 보호한,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이라든가 휴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관여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정부가 법을 통해서 제한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합헌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정부가 과감히 없애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규제개혁 관련 이슈가 많지만 유독 게임 산업만 규제개혁에 전혀 영향력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게임 산업에 대한 뭐랄까요? 다양한 기대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VAR 같은 것들의 활용 방안 산업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셧다운제 같은 규제까지 있는 상황인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게임을 새로운 산업이나 여가도구로 보기보다는 좀 사회 악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 게임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어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부분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 자체가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을 했을 때는 주변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슈나 현상이 있을 때마다 게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부모가 청소년에게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본인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결제를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부분들도 그냥 게임은 사행성이다라고 다 못 박아버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국내가 지나치기 때문에 저희랑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경우도 한 11년 전에 어떤 게임에 대한 사행성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법을 만들었다가 성장 산업으로 보고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대신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지금은 대한민국의 게임 경쟁력은 중국보다도 완전히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예, 뭐 가족들끼리 건전하게 즐기는 여가 이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을 이용 못하게 한 셧다운제 또 앞서 얘기한 중독이나 게임 장애 같은 어떤 질병에 대한 인식 부분 좀 부정적인 면이 압도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내 게임 시장 규모만 2016년 기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한 11조 원이라고 하는데 앞서 중국에도 밀린다라고 하셨어요. 국내 시장이 11조 원 규모인데 중국에 밀렸다.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게임이 아주 중요한 콘텐츠 산업이자 또 뭐랄까요 먹거리인데 한국의 게임 산업 위상 어떤 정도 상황입니까? 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게임 산업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문체부 장관님 이제 새로 부임하시면서 어떤 불합리한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실행되는 것들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첨단 산업이어야 되는데 여러 규제들, 그러니까 진짜 한국의 게임 산업 규제는 정말 촘촘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나오질 않고요. 또 이런 부정적인 게임 산업에 대한 시각이 결국은 정말 우수한 인재들,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우수 인재들이 게임 산업 또는 게임 관련 학과들을 좀 기피하거나 멀리합니다. 결국 이것 자체가 산업의 경쟁력,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규제들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게임 산업이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지금의 시점이 어떻게 보면 더 늦어지게 되면 이제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골든타임까지 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문제가 생기면 다 게임 탓. 그런데 정작 산업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너무 한쪽 입장만 또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여성가족부나 또 셧다운제 유지, 찬성의 입장의 인터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이승훈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스튜디오에 앉아있으면 사실 스튜디오에 있는 동안에는 봄이 왔는지 아직 겨울인지 비가 오는지 잘 모릅니다.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경제의 소리 시간 덕분에 바깥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미란 경제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시기적절한 아이템을 또 직접 가서 취재해 오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소리입니까? 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새학기를 맞이해서 교복, 참고서 등 준비할 게 많은데요. 네. 그중에 교복값이 만만치 않죠. 네. 이 비싼 교복값에 좀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교복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훈훈한 장터인데요. 지난 2월 21일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교복 내리사랑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 동작구의 교복 내리사랑 나눔 장터 현장을 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제일 새 거더라고. 깨끗한데? 그죠? 이걸 사야 되겠다. 외투 있죠? 이거 어차피 비상용이니까 이런 거 안 밟혀 있고. 아, 그리고 더 클 수 있잖아, 지금. 네, 좀 더 클 수 있잖아.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저는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어요. 중학교까지 교복이 없었는데 1학년 때 아주 큰 걸 샀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클 거니까라고요. 예. 근데 그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어머니들이. 네.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오전 9시가 개장인데요. 그 전에 대기자 수만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인기가 많네요. 네, 이 번호표를 미리 받고 9시 정각에 오픈을 하자마자 번호표 대기 순서대로 입장을 해서 해당 학교에 교복을 입어보고 사이즈를 찾았는데요. 학생과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분주하게 교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번에 간 곳이 동작구예요. 네, 맞습니다. 동작구 안에 있는 학교 교복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동작구에 있는 경문고교, 사단고에 포함해서 23개의 중고등학교가 대상인데요. 네네. 교복이 사이즈별로 총 7,000점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 동복, 하복, 체육복, 참고서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작구의 교복 내리사랑 나눔 장터는 올해 12년째 되는 아주 전통이 있는 행사인데요. 네네. 이 주체는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와 이 동작구청이 후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어져 왔고요. 교복을 판매한 수익금도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의 박현주 팀장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교복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 행사를 기획했고요. 선배들이 졸업할 때 헌 교복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행사를 종합적으로 큰 행사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복을 세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고요. 교복을 원하시는 거나 바꿔 입기를 원하시면 교복을 내놔서 1대1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 대부분 가져오시는 분들이 세탁을 해가지고 가져오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수익금은 저희가 이제까지 걷어가지고요. 동작복지재단이라는 기금단체 통해서 들여가지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항상 매년 일찍 오셔가지고 좀 많이 기대하시고 오시고 원하시는 물건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만족하는 모습이에요. 아, 참 괜찮아요. 이를테면 이 교복 한 벌값이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이게 교복사에 한 번 맞추면요. 한 20만 원 선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비싸죠. 네네. 그럼 여기 가면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정말 이 거품을 뺀 초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켓 한 점이 2,000원입니다. 2,000원? 네. 아, 쌉니다. 네. 네. 브라우스, 셔츠, 카디건, 조끼, 상의는 다 1,000원이고요. 1,000원. 네. 네. 하의, 바지, 스커트도 동일한 가격 1,000원입니다. 굉장히 싸네요. 네. 체육복, 넥타이, 도서류도 각각 500원 선인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교복사에서는 자켓 하나만도 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정말 이걸 한 벌 다 하면 20만 원 조금 넘으니까 정말 부담이 좀 크죠. 교복이 사실 그래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입으면 좀 이상한 거고. 근데 이렇게 알뜰하게 사시려는 분에게는 또 좀 알뜰한 쇼핑의 장이 되고 이 돈이 전부 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마련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뭐랄까요,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는 이런 건데. 서로 좋은 일 같아요. 예, 아니 김미란 캐스터는 혹시 뭐 옷 같은거나 신발 이런 거 물려 입으시나요? 저는 형제가 없어요. 제가 외동딸이어서. 외동이시군요. 차라리 제가 입은 옷을 차라리 옆집, 윗집에 준 적은 있는데 물려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형제 중에 둘째인데 항상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몸집을 키워서 물려받을 수 없게 예, 형보다 더 키가 커서 이렇게 됐는데 예, 자 이렇게 관심도 많고 의미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교복값이 부담이 없다 보니까 아주 만족해하시고요. 네. 대부분 교복사에서 새 옷을 한 벌 사시고 여벌로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굳이 필요해요. 스페어로 하나 있어야 되죠. 맞아요. 네. 예, 보통 아이들이 성장기라 옷이 작아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옷이 찢어지고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네. 여벌의 옷이 필요한데요. 이 교복 나눔 장터를 찾은 부모님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줄이 한 500명 이상 서 있었어요, 아침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면 빠져가면서 지금 현재 정말 200명이 넘고. 저도 한 9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번호표가 480번대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요. 한 벌이 있는데 애가 또 금방금방 크고 하니까 이게 장터가 저렴하다고 해서 여벌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입으려고 샀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거칠게 사용하니까 그냥 새거 한 벌 맞추고 여벌로 구매하러 왔어요. 새거 한 벌에 전체 맞추면 2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2,000원, 1,000원, 500원 이러니까요. 중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여기서 교복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엄마랑 한번 와봤어요. 동생 교복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교복 엄청 큰 돈 들여서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싸게 파니까. 골고루 다 했어요. 바지, 와이셔츠, 그다음에 조끼, 가디건, 많이 만족해요.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만족해요. 교복이 고가예요. 와이셔츠도 4만 원씩 하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이 샀는데도 12,000원밖에 안 됐어요. 많이 샀는데도 12,000원 났다고. 아까 네. 여학생 한 명이 동생 교복 왔다고 자긴 새거 샀는데 동생은 중고 사러 갔다고. 너무 제가 동생에 빙의했나요?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시고 반응도 좋은데 네. 물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우선 판매 계산대가 한 3군데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전 9시 오픈을 해서 한 3시간 동안 대략 600점의 물량이 빠르게 판매가 됐습니다. 예, 작년에는 구매 수량을 한정 판매했는데요. 올해는 수량을 제한을 두지 않고 판매를 진행해서요. 원하는 사이즈가 빨리 동인하고 있었는데요. 네. 학생들 교복을 피팅룸에서 입어보고 꼼꼼히 제품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앞서 여분으로 또 스페어로 예비용으로 하나씩 갖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남학생들은요. 네. 교복 입고도 춥고 막하지 않습니까? 네. 여차하면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겠다. 참 알뜰하고도 또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다시 파는지도 좀 궁금해요. 교복은 이 동주민센터 학교를 통해서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일단 수집을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달인질에서 다시 새 교복으로 장터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당일날 개인별 1:1 물물 교환도 직접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 때는 뭐 책 같은 거나 네. 이 학교마다 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운동복 같은 것들은 받았는데 교복은 워낙 졸업할 무렵에 낡아서 네. 못 줬습니다. 이 물량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나요? 요즘은 교복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런 교복 나눔 행사가 늘어나면서요. 이 초창기 때보다는 교복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수익금이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을 쓰이고 있는 만큼 네. 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예, 이 교복은 정해져 있는 기간 일생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입는 건데요. 이렇게 순환되고 또 바꾼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와주시는 분들 많나요? 네,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행사를 직접 참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교복을 수집하고 세탁을 해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꼬박 3일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역할이 크고 정말 빛이 나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도 참 훈훈했습니다. 예, 정말. 네, 그리고 좀 부모님들의 좀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이 선후배 간의 교복을 나눠 입으면서 이 건전한 이 소비 문화가 좀 더 활발해지고 좀 사랑받기를 좀 바랍니다. 네, 헌 교복이 아니고요. 선배들이 입었던 아주 의미 있고 경험 많은 교복을 나눠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2일 이 새학기 개학 첫날에 어울리는 아이템 취재해 오셨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0507님은요.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똑똑합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자유시장 경제 논리 미국에서 어긴다면 미국이 더 손해볼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죠. 또 3.1절에 성조기 흔드는 이런 것도 봤는데 좀 미국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5540님 감사드리고요. 게임 관련해서는 7292님 요즘 핸드폰 지하철 타면 다들 핸드폰 게임만 하고 계신데 좀 그만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 8102님 교복 안 입고 사복 입은 세대인데 학생들은 교복 입어야 예쁘죠? 라고 하셨는데 예, 특히 오늘 같은 날 3월 교복을 입은 학생들 보면 정말 새로운 마음 들죠. 그분들께도 축복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